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뿔 달린 투구를 쓰고 토끼를 들고 마을을 불태우는 야만족?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의 절반은 잘못된 겁니다. 뿔 달린 투구는 바이킹이 쓴 적이 없어요. 19세기 화가들이 그림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죠. 바이킹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고 러시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만들었으며 지중해를 건너 비잔틴 제국의 황제를 호위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킹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역사상 가장 오해받은 민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일부 바이킹이란 누구인가? 바이킹이라는 말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 바이킹은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대 북유럽어 피크잉글에서 온 말로 피오르드만에서 온 사람 또는 원정에 나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중 바다로 나가 원정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고향에 머물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바다로 나간 사람들만 바이킹이라고 불렸어요. 바이킹의 시대는 대략 793년부터 1066년까지로 봅니다. 793년은 영국 북동쪽 해안의 린디스판 수도원이 습격당한 해예요. 기독교 세계가 처음으로 바이킹의 공격을 받고 경악한 사건이었습니다. 1066년은 노르만 정복의 해인데 바이킹의 후손 노르만인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바이킹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약 2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이킹의 고향은 지금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에요.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는데 덴마크 바이킹은 주로 서쪽 잉글랜드와 프랑스로 향했고 노르웨이 바이킹은 북쪽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아메리카까지 나아갔으며 스웨덴 바이킹은 동쪽 러시아와 비잔틴 제국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부 왜 바다로 나갔나? 바이킹 시대 시작? 바이킹들이 갑자기 바다로 뛰쳐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스칸디나비아는 피오르드와 산악 지형이 많아서 경작지가 적었습니다. 8세기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먹고 살 땅이 턱없이 부족해졌어요. 마다들이 땅을 물려받으면 둘째, 셋째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롱십이라 불리는 배였습니다. 롱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선박이었어요. 얕은 수심에서도 운항이 가능해서 강을 거슬러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고 뒤집어도 가라앉지 않는 구조였으며 노를 저을 수도 있고 돛을 펼쳐 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배 덕분에 바이킹은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강을 타고 유럽 내륙으로 들어가거나 거친 북대서양을 건너 아이슬란드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럽의 상황도 바이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프랑크 제국이 혼란스러웠고 잉글랜드는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해안가 수도원들은 방어시설이 없었고 금과 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바이킹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목표물이었습니다. 삼부 린디스판의 공포 유럽이 떨기 시작했다. 793년 6월 8일 영국 북동쪽 해안의 작은 섬 린디스판에 낯선 배들이 나타났어요. 수도원 앞에 배가 닿았고 그 안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도원을 약탈했어요. 수도사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으며 금과 은으로 만든 성물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유럽 기독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가장 저명한 학자였던 알쿠인은 이교도들이 성스러운 땅을 짓밟았다. 이런 공격은 우리 죄에 대한 신의 심판이다 라고 말했어요. 린디스판 수도원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이후 바이킹의 습격이 계속됐어요. 잉글랜드 해안 곳곳이 털렸고 아일랜드 수도원들이 연달아 공격받았으며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도 초토화됐습니다. 급기야 845년에는 바이킹이 파리까지 쳐들어왔어요. 당시 서프랑크 왕국의 왕샤를 2세는 싸우는 대신 엄청난 은을 주고 바이킹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바이킹이 반복적으로 써먹은 전술이었어요. 쳐들어가서 겁을 주면 돈을 줬거든요. 이 돈을 댕겔트, 즉 덴마크인에게 내는 세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은 약탈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약탈을 하다가 괜찮은 땅을 발견하면 정착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더블린을 세웠고 러시아에서 노브고로드와 키예프를 건설했으며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을 아예 차지했어요. 사부 롱십 바이킹을 바이킹으로 만든 배. 바이킹 이야기에서 롱십을 빼놓으면 안 돼요. 이 배가 바이킹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항해 민족으로 만들었거든요. 롱십의 가장 큰 특징은 흘수가 얕다는 것이었어요. 흘수는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를 말하는데 롱십은 불과 50cm에서 1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당시 다른 배들은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만 운항할 수 있었는데 롱십은 강하구나 얕은 해안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강을 거슬러 유럽 내륙 깊숙이 침투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센 강을 타고 파리까지 간 것도 드네프르 강을 타고 러시아 내륙까지 간 것도 모두 롱십 덕분이었어요. 거기다 롱십은 좌우 대칭 구조여서 배를 뒤집지 않고도 뱃머리를 바꿀 수 있었어요. 공격 후 빠르게 후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롱십을 만드는 기술도 특별했어요. 클링커 공법이라고 나무 판자를 겹쳐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파도의 충격을 흡수했어요. 거친 북대서양의 파도를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롱십은 노르웨이의 오세베르그 선박이에요. 9세기에 만들어진 이 배는 지금도 오슬로 바이킹 선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12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배입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만으로도 바이킹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부 탐험가 바이킹, 세상의 끝까지 나아가다. 바이킹을 단순한 약탈자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이들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끝,
그리고 그 너머까지 나아간 탐험가들이었습니다. 870년경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어요. 당시 아이슬란드에는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이킹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바이킹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얼음과 화산으로 뒤덮인 척박한 땅이었지만 바이킹들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더 서쪽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에이리크 라우디 붉은 에이리크라는 인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당한 그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쪽 바다로 나아갔고 그린란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사실 거의 얼음으로 덮인 곳이에요. 그런데 에리크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 땅을 초록땅, 즉 그린란드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마케팅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린란드로 이주했고 여기서 수백 년 동안 바이킹 공동체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서 더 서쪽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에리크의 아들 레이프 에릭손이었습니다. 천년경 레이프는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새로운 땅을 발견했어요. 포도가 자라는 땅이라는 뜻의 빌란드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이 바로 북아메리카였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이 1492년이니 레이프 에릭손은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앞서 아메리카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전설로만 여겨졌는데 196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 메도스에서 바이킹 유적이 발견됐어요. 집터와 대장간, 바이킹 특유의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레이프의 빌란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바이킹이 아메리카 최초의 유럽 방문자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육부 동쪽으로 간 바이킹, 러시아를 만든 사람들. 서쪽으로 간 바이킹이 있었다면 동쪽으로 간 바이킹도 있었어요. 스웨덴 바이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발트해를 건너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들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러시아라는 이름이 바로 이 루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바이킹에서 비롯된 거예요. 스웨덴 바이킹들은 드네프르 강과 볼가 강을 타고 내려갔어요. 강을 이용한 교역로를 개척했습니다. 발트해에서 출발해서 강을 타고 흑해까지 그리고 카스피해까지 이어지는 교역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이 교역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 세 가지였습니다. 모피, 노예, 그리고 꿀이었어요. 북유럽의 모피는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고 노예는 당시 가장 큰 교역품 중 하나였습니다. 슬라브인들을 붙잡아 노예로 팔았는데 그들은 노예를 팔면서 중간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노브고로드와 키예프가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882년 올레그라는 바이킹 지도자가 키예프를 장악하면서 키예프 루스가 탄생했는데 이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뿌리입니다. 스웨덴 바이킹들은 결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도달했어요. 비잔틴 황제들은 이 강인한 북방 전사들의 전투 능력에 감탄했고 황제의 친위대로 고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랑기아 근위대예요. 황제를 직접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였는데 대부분이 바이킹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노르웨이 왕이 되는 하랄 시구르타르손도 젊은 시절 이 바랑기아 근위대에서 복무했다고 합니다. 7부 바이킹의 사회와 문화, 야만족이 아니었다. 바이킹이 야만족이었다는 이미지는 상당 부분 기독교 수도사들이 쓴 기록에서 나왔어요. 공격당한 쪽에서 기록을 남겼으니 당연히 바이킹이 나쁘게 묘사됐겠죠? 하지만 바이킹 사회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정교하고 발전된 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이킹은 뛰어난 상인이었어요. 약탈만 한 것이 아니라 교역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의 헤데비와 같은 도시는 당시 북유럽 최대의 교역 도시였어요. 비단 향신료, 유립, 무기, 모피가 거래되는 국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바이킹 사회는 놀랍게도 일정한 민주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싱이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자유민 남성들이 모여서 법률 문제를 논의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였습니다. 모든 자유민이 발언권을 가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의 알싱이 930년에 설립됐는데 이것이 바이킹 싱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이킹 여성의 지위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았어요. 남편이 원정을 떠나면 아내가 집안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혼을 요구할 권리도 있었어요. 당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이 재산권을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였습니다. 바이킹은 글도 쓸 줄 알았어요. 룬 문자라는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비석이나 나무에 새겼는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곳곳에서 룬 문자, 비석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가라는 이야기 문학이 있었어요. 영웅들의 모험과 신화를 담은 이 이야기들이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오딘, 토르, 로키가 바로 바이킹 사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8부 바이킹의 신화세계, 오딘과 토르. 바이킹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믿었던 신화를 알아야 해요. 바이킹의 신화세계는 매우 독특하고 풍부했습니다. 바이킹이 믿는 우주는 이그드라실이라는 거대한 물풀의 나무로 연결된 9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신들의 세계 아스가르드, 인간의 세계 미드가르드, 거인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가 모두 이 나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은 오딘이에요. 지혜와 전쟁 시의 신이었습니다.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눈 하나를 희생했고 룬 문자의 비밀을 얻기 위해 이그드라실 나무에 9일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오딘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전사들을 골라 바랄라로 데려갔는데 바랄라는 죽은 전사들이 매일 싸우고 잔치를 벌이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이킹 전사들이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어요. 용감하게 싸우다 죽으면 바랄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토르는 천둥의 신이에요. 멸리르 하는 망치를 무기로 사용했는데 바이킹 전사들이 토르 상징의 목걸이를 달고 다닐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로키는 장난의 신이었어요.
신들 중 가장 복잡한 캐릭터로 신들을 돕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킹 신화에서 로키는 결국 신들의 황혼이라는 라그나로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해요. 이 신화가 지금 마블 영화의 토르와 로키로 이어졌다는 건 다들 아시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이킹 신화가 살아있답니다. 구부 바이킹의 전쟁 방식, 그들은 정말 무서웠나. 바이킹이 전쟁을 잘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어릴 때부터 무기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칼, 도끼, 창, 활이 주된 무기였고 둥근 방패로 방어했습니다. 투구를 썼지만 뿔이 달린 투구는 아니었어요. 실제 전투용 투구는 눈 보호대가 달린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뿔 달린 투구는 제외용으로 사용됐거나 앞서 말했듯 19세기에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가장 유명한 것이 베르세르크예요. 전투 전에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관계 어린 상태로 싸우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싸웠다고 전해져요. 버서크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 미친 듯이 날뛴다는 뜻이에요. 바이킹 전술의 핵심은 기습과 속도였어요. 롱십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상대가 방어 준비를 하기 전에 공격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장기전보다 빠른 기습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바이킹이 항상 이긴 것은 아니에요. 왕국들이 방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바이킹의 기습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영국 왕 알프레드 대왕은 바이킹과 싸우면서 동시에 협상도 하면서 잉글랜드를 지켜냈어요. 결국 바이킹은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 정착해서 덴마크로라는 자치구역을 만들었습니다. 10부 바이킹의 황혼 왜 사라졌나? 바이킹 시대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화였어요. 10세기부터 스칸디나비아 왕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하랄 블로탄, 푸른 이빨 하랄이 960년경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블루투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러 장치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로 여러 스칸디나비아 부족을 통합한 하랄의 업적에서 영감을 받아 무선통신기술 이름으로 쓴 거예요. 기독교화가 되면서 약탈 문화가 약해졌어요. 기독교에서는 같은 기독교인을 약탈하는 것이 죄였거든요.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왕들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면서 개인이 마음대로 원정을 떠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유럽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초기에는 방어 능력이 없던 유럽 나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을 쌓고 기사제도를 발전시키며 바이킹에 대항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바이킹의 기습이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1066년 노르망디의 기욤, 정보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했어요. 이 윌리엄이 바이킹의 후손 노르만인이었는데 그가 잉글랜드를 정복함으로써 오히려 바이킹의 흔적이 잉글랜드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영어의 바이킹과 노르만어에서 온 단어들이 수천 개나 들어가게 됐어요. 스카이, 스킨, 윈도, 나이프 같은 단어들이 모두 바이킹어에서 온 것들입니다. 마무리. 바이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바이킹을 야만족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물론 바이킹이 잔인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수도원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바이킹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서 아메리카에 발을 디뎠고 러시아라는 나라의 씨앗을 뿌렸으며 세계 최고의 항해 기술로 알려진 세계의 끝까지 나아갔어요.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싱제도를 만들었고 여성에게 당시로서는 높은 지위를 부여했으며 아름다운 신화와 문학을 남겼습니다. 바이킹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진실이 보여요. 역사는 기록한 자의 관점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을 공격당한 수도사들이 기록을 남겼으니 바이킹은 야만족이 됐어요. 하지만 바이킹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해 바다로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를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바이킹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